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분 개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제해 각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복귀 전공의들에겐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능에 대비해 오늘 전국적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 이른바 N수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N수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이 올해도 서해 가로림만에서 포착됐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11월까지 한국에서 지내는데 올해는 관측된 개체 수가 11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으로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인 대북 확성기도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소식 이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안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4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결국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를 우려해 실제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 등은 북한 반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부가 남북 간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제 해결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파기 선언으로 무력화된 군사합의를 파기해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조국 혁신당도 국민의 생명과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진보당은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북한의 합의 위반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우리 정부의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며 야당의 비판은 북한의 국내 갈등 유발 전략에 말려드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관례 타령하지 말고 당장안을 준비해 오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관련 국회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며 국회법 정신에 따라 여야가 대화를 통해 원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윤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간 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양측은 공동선언에서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6개 중점 과제를 정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양측은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성, 연대를 목표로 6가지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역 및 투자와 공적 개발 원조, 인프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과제 대응, 평화 안보의 6가지입니다. 우선 한국과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문제를 다룰 대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아프리카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우리 기업 진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우리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 연합에 속한 48개국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대화 수준을 최고위급으로 격상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끝으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내 유명 가구 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업체들에게도 최고 2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새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와 옷장 등을 붙박이로 시공하는 이른바 빌트인 가구. 주로 건설사들이 최저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순서와 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과 NX 등 국내 유명 가구 업체 8곳 임원 11명에게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한샘 전현직 임원 한모 씨와 송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NX 임원 김모 씨에게도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한샘과 NX가 벌금 2억 원을, 나머지 6곳 업체도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발견하기 어렵고 건설사 외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담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선 혐의가 완벽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함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앞서 이들 8개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9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 2조 3천억 원의 납품 금액을 두고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함께 담합을 벌인 현대리바트는 담합을 자진 신고해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모두 직업이 없었지만 초고가의 수입차를 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불법 투자 리딩방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형외과 건물로 들어가는 한 남성. 9시간 뒤 비틀대며 롤스로이스 차량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차량은 80m도 가지 못하고 인도를 덮쳤고 2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마약류에 취한 채 뺑소니 사고를 낸 이 차량 운전자 신모 씨는 지인들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고 8천여 명을 상대로 8,6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이 조직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주차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 씨도 이 사이트 이용자로 조사됐습니다. 또래끼리 모여서 불법 리딩방이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원의 수익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의 지인들이 불법 투자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 100여 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이 사무실로 쓰던 건물입니다. 지난해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검거되자 일당은 간판을 떼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대체차가 주류였고요. 몸에 일부 문신 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본 기억은 있어요. 다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그냥 다 도망갔어요. 경찰은 도박 사이트와 불법 리딩방 관련자 9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하고 해외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들은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사무에 투입됐던 지방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2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소속 지자체에서도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했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런 이중 수령 사례가 대전 충남에서만 800건 가까이 됩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대전 동구는 소속 공무원 359명을 사전투표와 본투표, 개표 등 선거 사무에 투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수당과 식비, 사례금으로 하루 기준 18만 원에서 2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소속 기관인 동구에도 별도로 출장 여비를 신청해 1, 2만 원씩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여비 성격의 수당을 받을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동구는 지난 3월 선거 사무에 투입된 359명 가운데 출장비를 이중 수령한 163건에 대해 483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수당에 식비가 일부 포함되었고 식비 부분에 대해서 관내 출장 여비를 구해서 지급한 것은 여비를 이중 중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중 수령은 대전 동구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는 408건의 이중 수령으로 818만 원, 대덕구는 114건에 293만 원을 환수했고 충남에서도 충청남도와 부여군, 태안군, 예산군에서 이중 수령이 확인돼 출장비가 전액 환수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이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공무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청렴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출장비 이중 수령 의혹 조사에서는 대전 충남 7곳을 포함한 40여 곳에서 부당 지급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서해 가로림만에는 천연기념물인 점박이 물범이 찾아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물범무리가 찾아왔는데 함께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가로림만 앞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모래톱. 매끈한 몸통에 물범 7마리가 사이좋게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황갈색 바탕에 특유의 검은 반점, 둥근 얼굴에 까만 눈동자,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입니다. 한동안 휴식을 취하던 무리가 일제히 바다로 뛰어듭니다. 먹이를 찾는 듯합니다. 가로림만에서 점박이 물범이 처음 관측된 건 2000년대 초반. 이후 해마다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고 관측 조사된 개체 수도 한두 마리에서 6마리, 11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와 가로림만 일대에서 서식하는데 육지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곳은 이곳 가로림만 한 곳뿐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중국 랴오둥만 등에서 겨울을 나고 3, 4월쯤 한국으로 와 11월까지 지냅니다.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모래톱이 발달한 가로림만이 물범에겐 최적의 서식 환경이어서 해마다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과 근현종인 참물범의 경우 특정 서식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난해에 찾았던 서식지를 올해에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 점박이 물범 인공 쉼터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도 가능하고 또 그 점박이 물범들이 서식하는데 더욱더 이 서식 환경을 개선시켜. 깨끗한 해양 생태계를 증명하는 점박이 물범. 더 많은 물범을 맞기 위해 가로림만에는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앞선 내용 자타공인 점박이 물범 전문가시죠.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의 권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점박이 물범이 최근 서산 가로림만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점박이 물범의 국내 주요 서식지는 서해 백령도지만 이 육상에서 점박이 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은 가로림만이 유일하잖아요. 이 점박이 물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매년 봄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찾아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예, 해마다 봄이 오면 저뿐만이 아니라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찾아왔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점박이 물범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서해의 최북단인 중국 보아이해에 라오둥만의 얼음 위에서 출산을 하고 번식지 주변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 따라 백령도 그리고 가로림만을 찾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여름을 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봄부터 찾아와서 가을까지 있는 거죠. 네. 그 물범은 서식지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 한 번 왔던 곳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는데요. 가로림만은 다양한 먹이 자원이 풍족하고 해안가랑 떨어져 있는 모래톱에서 휴식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점박이 물범이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월 12일에 첫 조사를 하였는데 변함없이 찾아온 점박이 물범 4마리를 조우할 수 있었고요. 참여자들 모두 반갑고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 4월에도 조사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점박이 물범을 만나고 오신 건데 4월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좀 개체 수는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점박이 물범 조사는 그동안 불규칙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2020년도에 시민조사단을 꾸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조사단 활동은 가로림만에 점박이 물범이 출현하는 시기인 4월부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시기인 10월까지 매월 한 번씩 진행을 해요. 쌍안경하고 카메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물범의 출현과 개체수 파악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가로림만 점박이 물범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분변을 채집해서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기도 해서 물범이 가로림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우도나 소우도, 인근에 있는 분점도 등 주변 탐문조사도 병행하고 있어서 주변 지역의 생태 현황 조사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육상에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육상에서 관찰도 하시고 배를 타고 나가셔서 현지 관찰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누적해서 그동안 조사 기록을 살펴보면 4월과 5월에는 3마리나 4마리 정도가 관찰되다가 7월과 8월에는 10마리에서 12개체까지 관찰이 되었었고요. 10월이 되면 5개체나 6개체 정도 관찰되는 이런 패턴이 약간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올해도 정기조사 외에 2차례 더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4월 12일에는 4개체였다가 4월 22일에는 그리고 또 5월 10일에 5개체가 관찰되었고 5월 31일에는 8개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4월부터 3마리가 늘 함께 다니는 걸 확인을 했는데요. 행동 패턴을 고려했을 때 2마리는 부부고 1마리는 어린 개체로 물범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박이 물범 가족 상상만 해도 좀 뭐랄까요, 가슴이 좀 훈훈해지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저희 나라 그 점박이 물범의 주 서식지는 서해 백령도잖아요. 이 백령도에 온 물범들이 가로림만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국에서 아예 가로림만 쪽으로 출발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조사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더 전문가분에게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그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 조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될 과제가 되겠군요. 네, 자,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양생태조성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다음 달 말쯤에 뭐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생태공원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로림만은 그동안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오랜 갈등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갯벌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전박이 물범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오랫동안 결정되지 못했던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뭐니 해도 해양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의 방향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체계적인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 보호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조사 진행과 그리고 만조시 모래톱이 물에 잠겨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로림만 전박이 물범은 간조시에 드러난 모래톱에 주로 쉬는데요.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모래톱에 드러나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어서 성체의 경우를 보면 몸 주위에 초록 이끼 같은 것이 두드러지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시에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인공쉼터 조성도 필요하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에 대한 해양 환경과 전박이 물범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전박이 물범 학교나 물범 안내자 육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또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다방면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경숙 서산태안 환경교육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천안 수십면 일대에 액화 천연가스, 즉 LNG를 원료로 하는 대규모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천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단으로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인 제5 일반산업단지. 한국 남동발전이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 건립을 적극 검토 중인 부지입니다. 500메가와트급 발전소 1기를 지어 전력 자립률이 7%대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천안시의 전력 자립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천안은 계속 이제 산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만 8천억 원에 달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돼 사실상 천안시는 반기는 입장. 처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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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메탄을 주 원료로 하는 LNG 발전 역시 석탄 화력 발전의 4분의 1 수준의 온실가스를 내뿜기 때문입니다. 추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68만 톤. 대기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배출돼 환경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또 이게 그 LNG 발전 역시 친환경 에너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입니다. 특히 멜론 주산지인 만큼 재배 농가에선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산지 집하는 거는 최고로 성공한 데가 여기거든. 그 화력 발전도 밑에 탄 건데 뭐 좋진 않지 뭐. 남동발전 측은 법적 기준치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적으로 10곳 가까이 LNG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번에도 갈등 조정이 최대 난관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된 이후 첫 평가여서 난이도와 N수생 비율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특히 대학에 다니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의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전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대입학원 교실. 졸업생과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꼼꼼히 살핍니다. 지역에선 학교 밖 입시학원 23곳이 시험장으로 지정됐는데 N수생은 지난해보다 100여 명 늘었고 응시생 가운데 비중은 대전이 16%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원서 접수가 의대 정원 증원 확정 전인 4월 초에 마무리돼 아직 영향을 덜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의대 정원의 증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9월 모평부터는 N수생 비중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확정된 지난달 말부터는 대학을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입시 학원에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에 20여 건씩 반수생들의 수강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절반가량이 의학 계열이었습니다. 또 이번 수능에는 재학생 응시 인원 자체가 늘어 변별력을 위해 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수생들이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상위권에 많이 포진했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수능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부 위주의 수시와 수능 위주의 정시 중 무엇을 우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짧은 영상 먼저 보셨습니다. 이 대전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두 팀 모두 지난 5월 순위가 최하위까지 추락을 하면서 양 팀의 감독이 나란히 사퇴를 했고 또 6월 들어서 하루 사이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까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였죠. 이 취임식을 가졌던 한화이글스 김경문 감독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한화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끈 경력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가 KBO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에 신인 감독으로 선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네. 이 한화 구단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네. 이 적절한 감독을 영입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김경무 감독은 이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명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 명장마다 스타일이 다르죠. 네. 지금 한화에 가장 필요한 감독은 이 선수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경무 감독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앞서서 뭐 김성근 감독이나 김웅영 감독도 한화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김성근, 김웅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그래서 이제 승부를 보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김경문 감독은 이 선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김경문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우승보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현재 우리 그 한화 이글스의 선수진으로 봤을 때 그 선수들의 능력을 가장 잘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죠. 자, 현재 한화 이글스의
성적을 보니까요. 24승 32패 그리고 1무로 현재 8위입니다. 아무래도 김경문 감독이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내일부터죠. 예. KT와의 경기에 이제 임할 텐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임하신다고 하셨던가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취임식 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도 김경문 감독이 노련하고 경험 많은 감독답게 좀 냉정하고 아주 현실적인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네. 첫 번째가 목표는 5할 승률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드나 선수 보강은 일단 내가 부임해서 선수단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보겠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수단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코칭 스태프 교체는 올해는 없다라고 이제 이 안정감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할 승률을 목표로 했는데 저는 이제 5할 승률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현재 한화가 부침을 겪고는 있지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에서 다시 반등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10경기에서 6승 4패고요. 지난주에 삼성에 3연패를 당했지만 네. 과거와 같이 어이없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 일요일전도 0대1로 패할 정도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요. 하나가 갖고 있는 지금의 전력이 지금 부진한 지금 액면의 성적에 걸맞는 전력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선발 투수진 살려지 되고 김경문 감독이 시간을 두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과제는 야구는 잘 던질 때 잘 쳐야지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던질 때 못 치고 잘 칠 때 또 못 던지고 이런 투타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선물하고 보고요. 한화가 지금 8위인데 7위 이 KT하고 한 경기 반 차고요. 그리고 5위권 팀들하고도 많이 승차가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 김경문 감독이 제시한 5할 승률 저는 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5할 승률이 그러면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5할 승률을 달성하게 되면 네. 가을 야구 또 다른 성적은 일단 5할 승률 달성하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점도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주 그 경험 많은 감독의 네. 아주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프로축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도 공교롭게 어제였죠. 예, 공석이던 사령탑 자리에 황선홍 전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황선홍 감독하면은 2020년 9월에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그 예. 경력이 있거든요. 다시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어떻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황선홍 감독이 네. 이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제 기업 구단으로 변신할 때 초대 감독이었었죠. 그렇죠. 근데 대전에 오기 전에 이제 포항 스틸러스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FC 서울로 갔다가 이제 대전에 왔거든요. 네. 성적 부진 때문에 2020년 9월에 이제 물러났죠. 이제 그 이후로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아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항주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내고 올해 이제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하면서 실패를 겪었거든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한 번 성적 부진 때문에 물러난 감독을 재영입했는데 물론 이제 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도 이 고민했던 지점이 있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황선홍 감독이 2020년 9월에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그동안 무엇이 변했고 어떤 점이 더 발전했는가를 봤느냐가 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변했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점은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때문에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대전의 멤버 구성이 워낙 그 이민성 감독이 그 공격적인 독특한 컬러를 가지고 이민성 스타일러 선수를 구성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독이 오더라도 지금 선수단 구성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대전도 주장인 이수민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요.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과연 지금 선수 구성에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적응할지 저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대전 시티즌 이렇게 새롭게 부임한 감독들이 어떤 성적을 낼지 저희가 또 앞으로 지켜봐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갈수록 여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오늘 28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보다 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대전의 낮 최고 기온 30도로 이른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저기상 망종인 내일도 하늘이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대전과 충남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충남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금산이 13도, 대전 16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세종이 29도, 논산 30도로 역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3도, 태안 14도, 한낮에는 당진이 28도, 아산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15도, 한낮 기온은 부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은 모레도 맑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